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그 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장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이제 비영리적으로 활동을 하고 규모가 작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정보들의 성격상 여러 상담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개인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감한 정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활동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제 위협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시민사회 특성에 맞는 어떤 개인정보의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두 분이 발제를 준비하셨고 네 분이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발제자분들 두 분을 먼저 모실 텐데요. 개발자이신 변규홍님과 또 인공지능 윤리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계시는 고아침님을 순서대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이따가 발제 다 끝나고 나서 착석을 한 이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 그러면 발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 20분을 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규홍님 먼저 발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2015년, 2024년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지필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시민, 사회 그리고 단체를 향한 디지털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변규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015년도에 발간되었던 디지털 보안 가이드 책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린 뒤 2024년에 처해 있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시대 상황, 그리고 2024년도에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집필하면서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변규홍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어떤 말씀도 제가 속해 있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이번에 세 번째 패널 토론대로 참여하는데 매번 한 번도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제는 제가 맡게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것도 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생성형 AI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디지털 보안과 관련된 발제를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4년도였죠.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청와대,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의 자유 게시판이란 곳이 있었는데 그 자유 게시판에 어떤 시민이 뭔가 글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시민들이 그 시민이 공개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보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해보았지만은 그분들은 보안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한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보안을 뚫는 것을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2016년도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2012년 6월, 오늘이 28일이죠. 2012년 6월 27일에 제가 그 네덜란드 경찰들을 좀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러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들과 일본 등의 여러 나라의 대학교들, 그리고 네덜란드의 최대 통신사인 KPN이라고 하는 회사가 해킹 피해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해킹범은 네덜란드와 호주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이었고요.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학교 연구소 홈페이지들의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해킹을 하면서
마침내 네덜란드의 최대 규모 통신사까지 해킹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도 유출하는 데까지의 이제 범죄를 성공적으로 저지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12년 전에도 이미 고등학생이 한 나라의 통신사를 해킹할 수 있는 정도의 시대였는데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해킹범들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서 해킹범들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되었던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이 오늘의 디지털 보안 가이드북 GPL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를 책자로 내면서 그 중에 한 편으로 디지털 보안 가이드북 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자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의 시대 상황은 굉장한 수준의 국가기관의 어떤 검열과 사찰이 아주 극도로 이제 시민들의 정보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불과 2023년도에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던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도 이때 시작이 되었고, 이메일에 대한 무단 압수수색이라던가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면의 내용을 원격으로 감시하면서 모니터링하는 RCS 같은 도구를 국가기관이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던 것이 2015년도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그런 장비나 도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 보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감시받지 않고서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또한 이런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 어떻게 단체나 그런 것에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2015년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출판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사실 디지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 하더라도 비밀번호란 무엇인가? 왜 비밀번호인가? 이게 정말로 번호가 맞는가? 요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갈 때 번호가 아니라 글자들을 입력하고 특수문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번호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러한 표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보안 위협을 가져다 주는가 같은 주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누구나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 이 통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다루고 어떤 지점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지점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처하고 있는 위협에 해당되고 어떤 지점들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부터가 과제였고, 2015년 디지털 보안 가이드에서도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서베일런스 셀프 디펜스 가이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가이드북들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참고하면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만 출처가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출판이 되었었고요. 2015년도에 발간되었던 이 디지털 보안 가이드북은 현재도 guide.진보.net/ 이제 시큐리티 가이드 주소에서 열람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KRIGF PPT 자료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으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년이 지난 동안 디지털 보안에 관련된 시대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어떤 IT 기업의 사장이 비밀번호를 외우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기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비밀번호를 붙여놓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근무할 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설정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뭐 알파벳과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써라, 숫자를 섞어서 써라, 길이를 어떤 길이로 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나머지 비밀번호가 어려워야 해커들에게 뚫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우리 단체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 메모 포스트잇에다 붙여놔야 되나?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이 흔히들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 흐름은 이제 다양한 비밀번호 유출이나
그런 피해에 직격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비밀번호 그 자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시민사회단체 내의 이메일 송수신 기록이라던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의 내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편집에 대한 권한, 이러한 권한들까지 연결되는 취약한 고리가 바로 이런 비밀번호에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라고 하는 체제가 안전하지 않고 비밀번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투팩터 어센티케이션 같은 2차 인증과 같은 개념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정보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부분까지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초반은 불법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 실태가 대대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영장이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핸드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 검찰청 내에 D넷이라고 하는 기관 그 서버에다가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는 없더라도 일단 사정당국에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D넷 같은 곳에 나의 핸드폰이 통째로 내용이 복제가 될 경우에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단체나 우리 시민 개개인의 보안을 지킬 것인가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각종 사칭 범죄, 디지털 범죄,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영상통화에서 그 화상회의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모습을 그 AI 기술로 조작을 해가지고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기관이 송금을 하게 만든다거나 어떤 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어떤 기관의 비밀스러운 회의 내용을 누설한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당장 2024년도에는 이미 홍콩의 ARUP라고 하는 건축 기업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재무 책임자에게 명의로 된 이메일이 날아오고 이후에 재무 책임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화상회의에 모든 참석자들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된 한 실무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이더니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의 상황에서의 그 송금 요구에 속아서 송금을 하는 일이 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이제 단순히 대기업만을 노리는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는 줌 회의에 어떤 단체의 실무 회의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SNS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혹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로부터 30초 정도의 동영상만 있으면은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똑같이 목소리도 말하는 얼굴로 말하는 그런 영상을 합성해내서 화상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진보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12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보안 위협도 여전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기기의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한 123QWE 같은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북한 해커에게 그대로 들켜가지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무실에서 공유기를 많이 쓰십니다. 이러한 공유기들 중에 상당수가 비밀번호의 초기값이 ADMIN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몇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이러한 공유기 비밀번호를 바로 접속을 해보면 접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유기 자체에다가 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디지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거나 그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전한 보안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특히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션이라던가 슬랙이라던가 잔디라던가 이러한 협업 툴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협업 툴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협업 툴에서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안 위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션을 이용해서 회의록을 관리를 합니다. 하나의 노션 계정에서 일부 페이지들은 단체의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즉 외부에 공개할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로 쓰고 또 어떤 일부 페이지들은 단체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체 자체의 회의록을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잘못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노션 계정 자체를 접근하는 계정 자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는 순간에 바로 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인 양 그 계정 정보를 해킹한 사람이 그 정보들을 바로 변조하는 일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션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제3, 제4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서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방법들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이런 이유로 대중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그 강형욱 씨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메신저 보안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같은 서비스에서는 처음에 그 단체의 장이 그 메신저 설정을 할 적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그냥 입력을 하기만 하면은 단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을 모두 실시간으로 단체의 장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단체 장이 볼 수 있다면 단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영역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들이 점점 많은 보안 취약점을 갖게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윈도우라던가 맥 OS라던가 이러한 디지털 기기 그 자체에서 일하는 활동들이 그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 시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도에 윈도우 11, 윈도우 11 버전을 발표하면서 윈도우 11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탑재하고 생성형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 사용하는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그 사용자를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계정이 없으면 윈도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은 설정들을 했다가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서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사에서도 아이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 그 챗GPT를 결합하는 그러한 것을 OS 운영체제 레벨에서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러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이러한 설정들을 꺼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매년 예년과는 다르게 더 많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정보 방해 초대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신고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그동안 접하지 않던 시민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메신저에 대한 그 휴대폰 번호라던가 그런 것들을 유출을 이용해 가지고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또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제 메시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메시지를 읽었을 때 거기에 뜨는 링크를 잘못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이 되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설치되게 하는 그러한 보안 취약점이 이번 주에 대대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디지털 보안 취약점들에 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정보 통신 보안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역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곳에 활용되는 정황들도 만만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시민사회단체의 디지털 보안도 높이면서 이러한 지식도 대중화하면서 오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 2024년도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집필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선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2015년도의 가이드를 읽으면서 어려워하셨던 지점 중에 하나로 지금 즉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생성 AI와 관련된 정보기관의 여러 가이드에서는 실무자들이 바로 체크하면서 취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디지털 보안 가이드에도 도입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디지털 기기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분실했을 때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협업 툴들에서 예를 들면 뭐 노션이라던가 그런 툴들, 한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툴들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설정 지점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최대한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에서 만약에 디지털 보안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지점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살폈다면은 이런 위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같은 것들을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실 인터넷 공유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같은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보안 용어 사전을 별도로 추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질의를 기반으로 한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코너를 만든다던가 요즘에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생성형 AI에다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 해외 기업이나 혹은 사정당국에게 노출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된다면 얼만큼이고 안 된다면 얼만큼이고 그 내용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안들 중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 이를테면은 종단 간 암호화 방식에서도 좀 더 최신에 쓸 수 있는 편리한 툴들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같은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KRIGF에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지점 중에 하나는 2015년도 진보넷에서 발간한 정보인권 가이드북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다면 이 책자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고, 2024년도 디지털 보안 가이드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의 디지털 보안 가이드가 다른 곳의 디지털 보안 가이드와 좀 차별적으로 가져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가이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발제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사실 이 처음에 섭외되었을 때 여성 필진이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섭외될 당시에는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패널 중에서 지필진으로 참석하시는 분 중에 좀 남성이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따로 사과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제를 맡은 고아침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잠시만 세팅할게요. 네,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에 관련된 발제를 맡은 고아침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발제해주신 변규홍님의 가이드와 약간 짝을 이루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규홍님이 작업해주시는 이제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어떤 보안에 대해서 좀 폭넓게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집중해서 특히 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조치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필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바깥에서는 뭐 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기획이나 개발, 교육 같은 영역에 이제 발을 걸친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계와 공공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기술 담론 확장에 관심을 갖고 AI 윤리레터라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호 가이드 필진의 자격으로 일종의 약간 필자 내지 독립연구자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 과정에 관해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해주신 보안 가이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위협 모델링이라는 이제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틀을 이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자 할 때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몇 가지 긴장의 지점들 을 이제 제가 작업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관찰한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이제 패널 토론과 플로어 토론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이 발표의 맥락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되겠죠.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이 이제 취급하고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이고 물리적인 안전 조치들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내부 관리 계획을 어떤 식으로 명문화하고 뭐 실천을 해야 한다거나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거나 뭐 계정에 대한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 계정에 대한 접근 통제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해야 하고 기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거나 파기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디지털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에서, 즉 뭐 디지털 기기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이라던가 뭐 사무 공간 같은 이런 개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어떠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이행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원칙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실무적인 그런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간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법령을 이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준수한다는 당위적인 어떤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지 말씀드리는 이제 틀로서 위협 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협 모델링은 그 보안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하고 구체화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이 된 일종의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보호하고 싶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보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어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즉 뭔가 위험이 발생할 어떤 가능성이나 얼마나 그것이 있을 법한 상황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호하는데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 맥락에서는 그 보안의 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노출이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리고 그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이제 의지가 있는가, 그런 어떤 자원 투입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2015년 보안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험 모델링은 사실 등장하지 않는 질문인데 최근에 약간 업데이트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군은 누구인가? 즉 이러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이제 아군들이 누가 있는가, 이런 이제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보호할 대상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운영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즉 누구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후원 회원이나 이런 각종 회원들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이제 다른 패널 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어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뭐 상담을 수행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의뢰자 혹은 내담자에 관련된 정보, 또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한 그런 참여자들의 정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상담 의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뭐 성적 지향이라던가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이런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의 준법 상태,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도 일종의 보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로부터 보호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앞선 발표에서 좀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악의적인 해킹이나 혹은 무지나 부주의에 의한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 내지 그로부터 이어지는 각종 남용 같은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떤 실무적인 그런 측면에 더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거나 뭔가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법적인으로 취약한 상태로부터도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생길 법한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일반적인 저희 전 사회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 같은 것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 특히 클라우드 환경이 보편화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정 단체가 수집하고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그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공간, 장소 또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 영역에 좀 고유한 그런 특성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맥락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커들의 악의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거나 또 거기에 더해서 기술 자원이나 뭐 보안 자원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어떤 가시성을 추구하고 어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갖는다는 점에서 더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도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리적으로 이 필요한 조항들을 이제 필요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데에도 충분한 지식이나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 자체가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어떤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을 이제 자료조사 과정에서 좀 접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뭐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뭐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제 맥락에서 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향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 조치에 이제 실패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회원이나 내담자, 특히 내담자에게나 실질적인 이제 피해가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고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단체의 신뢰성과 향후 활동에도 부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법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오늘 이제 이 가이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징금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고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통상적으로 이제 3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인데, 이런 이제 부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나쁜 결과들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결국 이제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그 맥락에서처럼 시민사회 영역의 보안 위협, 그리고 이 확보조치 기준 이행 능력을, 역량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구체적인 이제 시민사회 단체의 특성에 좀 부합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가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보안 확보, 그리고 안전성 기준 이행을 위한 말하자면 이제 우군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개인정보 포털이나 뭐 각종 이제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 그리고 지원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줄여주는 일종의 개입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뭐 공공에서 제공하는 뭐 자료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이드 같은 게 부족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키사 등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관련돼서 각종 해설서나 안내서, 교육자료,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그 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서 같은 거는 아직 작업 중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뭐 소규모 아니면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를 이제 특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해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규모 단체일수록 어떤 이러한 부분을 교육받거나 파악하거나 적용하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또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제 관련된 지식도 뭐 이제 뭐 특정 단체나 특정 뭐 활동가의 약간 암묵지로 존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파편화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인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았을 때 뭐 이런 CRM 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후원 회원을 관리하고 뭐 회원의 후원 내역을 관리한다거나 각종 그 그룹핑을 한다거나 이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용 내지는 기성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또 이러한 업무가 좀 범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뭐 그런 스프레드시트 툴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PC에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환경도 존재하고, 또 이제 뉴스레터를 이제 발송을 하는 그런 단체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티비라던가 이런 시스템에 회원들의 이메일 정보가 저장이 되는 그런 좀 다양한 이제 환경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말씀드린 뭐 도너스나 웹쉐이나 MRM 같은 이런 그 특정한 국내 업체들이 약간 책임지고 이제 그 보안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서비스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그 좀 범용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사전에 구현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좀 한층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보면은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한 이제 업무 담당자의 접속 기록을 일정 기간 전부 보관하고 IP 주소 포함해서, 그리고 이상한 접근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스티비 같은 뉴스레터 서비스나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좀 범용 뭐 웹하드 서비스 같은 데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시민사회 활동 사이에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활동이 갖는 좀 특성 사이에 좀 긴장의 지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의 강화를 위해서 최소 권한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계정이나 어떤 뭐 정보의 조회나 편집에 관한 이제 권한을 역할에 따라서 정말 최소 필요한 만큼만 이제 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최소 권한 원칙인데, 특히 이제 좀 소규모 조직으로 뭐 근속 기간이 짧고 뭐 파견직이나 비정규직도 좀 많이 의존하고 이런 이제 시민사회단체 조직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한 이제 그러한 노동 조건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좀 투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이제 지점들이 이러한
그 보안을 위해서 최소 권한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좀 이제 충돌을 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현명하게 이제 그 조율을 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이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할 만한 어떤 자료라던가 내부 전문성이나 외부 자문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산업계에 비해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이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행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가이드를 제작하고 교육을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서 좀 예를 들어드린 것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업무 환경에 특화한 서술을 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좀 직접 궁금해하는 것과 시민사회에서 발생한 이런저런 사례들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용하는 툴의 어떤 기술적 한계로 인한 모순 지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좀 탐구 같은 것을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요런 이제 가이드 작업 같은 게 그냥 한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보안을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보호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잘 보호하고 어떤 공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러한 기준들에 있어서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으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고 발제 맡으셨던 분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션의 주제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그 디지털이나 개인정보랑 관계된 위험을 예방을 하고 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두 분의 필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잠깐 토론자분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거름을 해주셨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오신 정홍순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기술자이신 조경수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인권재단 사람에서 나오신 그 차지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김자연님, 안녕하세요. 김자연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약간 압박이 있어서요. 토론자분들께 한 8분 정도 토론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디지털 보안의 위협 요소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재현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 토론 순서는 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순 사무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요 마이크를 켜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홍순 사무관입니다. 제가 한 12년 전쯤에 이 행사에 와가지고 그땐 다른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토론자는 아니었고요. 그때 사이버 보안 국제협력 관련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좀 기분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지금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요청을 받게 돼가지고 솔직히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는 그런 테마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 제 3자 입장에서 현재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개보위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들어오는 질문들에 모두 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혹시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모든 대화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위원회 업무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그 고화성 그 개발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기업들이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 몇 주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보낸 게 있었어요. 작년 9월 15일, 작년에 이제 9월 22일자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시행령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이제 고시가 새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원래 그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하고 개인정보의 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라고 해가지고 고시가 별도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합쳐지면서 원래 한쪽에는 정보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었던 게 있었고, 또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통합했고요. 즉 그래가지고 부칙에다가 저희가 그 유예한다는 내용을 좀 집어넣어놨어요. 아무래도 한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있는 규정을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들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둬서 올해 9월 15일자로 해서 통합된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에 있다가 다른 쪽 규정을 서로 이제 맞춰야 하는 이제 그런 대상 당사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9월 1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위가 지정하고 있는 공공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9월 15일부터 또 지켜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준비를 해놨거나 아니면 아마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와가지고 안전성 확보 조치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고, 보안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망분리 뭐 대체 수단으로 해가지고 뭐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철학들도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나 이전 대상자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올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 솔루션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뭐 접근 통제 솔루션은 양방향 암호화를 지원하는데 무조건 일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API 키를 비밀번호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했었지만 뭐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이거는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도 아마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과거의 답변 히스토리를 뒤져보거나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답변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게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답변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드에서는 고시 이거 준수를 하려고 이제 9버전 해설서 아까 말씀하셨죠? 2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시행한 그 개정 고시를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해설서를 통합한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게 나오는 특정 시점을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목표는 뭐 어쨌든 최신의 기술들이나 동향 같은 걸 좀 반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 수준까지 작업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가 너무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으면은 보수적인 기업들이나 뭐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에서는 고시에 있는 내용들만 딱딱딱 맞춰가지고 그거를 준수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신기술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할 때 이런 솔루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업들의 뭐 창의성을 좀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수준을 좀 잘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시로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인터넷 망분리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고시 내에서는 그 인터넷 망 차단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도 기술적인 대체 수단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술들이 기존의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가 혹은 검증된 기술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100%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별도 지금 해설서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또 내용을 일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표안 살펴봤더니 좀 친절하고 좀 부드러운 어투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런 말은 저희 이런 해설서는 저희 쪽에서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었고 기존의 그 안전성 확보 조치가 좀 구성 요건 중에서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좀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특정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해라, 뭐 접속 기록을 남겨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명쾌한데 몇몇 일부 조항들 예를 들면 뭐 불법 접근 또는 침입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개인정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사국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좀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가이드를 준다거나 뭐 하지는 않지만 지금 작성하신 초안을 보니까 작성하신 초안 수준에서 충분히 이렇게 좀 친절하게 기술적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필드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읽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해설서나 이런 데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잘 개발이 돼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좀 잘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작업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논의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모하시는 부처에서 직접 여러 가지 이제 안내가 될 사항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발자로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경숙님 말씀을 또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입니다. 저는 규홍님께서 발제해주신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님이 발제해주신 시민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토론을 정리해왔는데요. 공유해주신 가이드 초안을 보고 또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이념적이고 정책적이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시도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무엇보다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형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은 당위성을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지역 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시민사회가 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그 유형대로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파일의 유형에 따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폐기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가이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를 좀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있겠는데요. MRM, 도너스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공하는 회원관리 데이터이겠죠.
두 번째로는 파일로 된 개인정보가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 이제 한글 파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시잖아요. 아니면 강사비나 이제 자문료 이런 거 지급을 위해서도 한글 파일로 좀 문서를 보관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구글 폼으로 이제 수집한 행사 참여자 목록 이런 것들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다들 로컬에 갖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종이로 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리에서 수집하거나 집회에서 수집하시는 연명지 같은 건데요. 거기에도 이제 주소, 핸드폰 번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보관하고 폐기하는 방법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당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지, 만약에 보관한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가이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된 연명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하고 난 뒤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특정 부분들을 마스킹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꼭 파쇄할 때는 손으로 찢어서 파쇄하는 게 아니라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해달라. 뭐 이런 방식의 좀 구체적인 가이드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폐기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를 했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오히려 폐기를 위해서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기록을 위해서 남긴 자료들이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업무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것이 또 한편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근무했던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좀 몇 년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효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그냥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를 지정해서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냥 적시해 놓는 게 아니라 매월 1회, 분기별 1회, 연 1회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나누고 그걸 루틴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변기용님 발제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런 것도 뭐 연일에 정기적으로 바꿔주세요 뭐 하는 그런 알람들이 나간다거나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로 만드시지만 이 문서 안에 매월 1회 점검해야 할 항목, 분기별 1회 변경해야 될 항목, 연일에 체크해야 할 항목을 좀 따로 만들어서 이걸 체크하고 완수할 수 있게끔 루틴을 정할 수 있는 거를 문서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문서에서 더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을 서비스로 좀 만들어서 이제 지정한 날짜마다 월 1회마다 알람을 주고 체크했는지 정도는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개발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자와 개발자의 네트워크 슬러기시 해커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서비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또 덧붙이자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내용은 반드시 공시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에 책임자 이름 적혀 있고 오늘 변기 청소가 되어 있는지 환풍기 청소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잖아요. 그런 체크 항목들을 개인정보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이 단체가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담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짧고 굵게 말씀하셨는데 담고 있는 내용은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꼼꼼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제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자분들이 반영을 하시려면 가이드가 되게 두꺼워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유용한 제안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이제 인권 사회단체들 많이 만나시면서 또 뭐 어떤 수요랄까요? 요구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접하신 경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또 차지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재단 사람의 차지혜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이제 인권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민간재단인데요. 또 오늘 세션에 참가하면서 제가 재단 활동가로 왜 디지털 보안에 관심을 가질까를 우선 생각해 봤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사회단체에게 디지털 보안이란 정말 위험은 크고 방어력은 낮은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슈인데요.
게다가 이 이슈가 참 단체의 어떤 윤리, 신뢰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소규모 인권단체의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데요. 또 동시에 저희 같은 이제 사회단체가 다루는 개인정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정보들 그리고 민간 정보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재작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이런 작은 단체에서 그런데 또 이런 민감 정보를 많이 다루는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단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 원칙과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구나. 이제 원칙은 세웠는데 대체 어떻게 이행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계신 저희 아군 개발자 분들을 오늘 자리에서 많이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가이드가 그래도 시민사회 단체의 상황과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계셔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님도 사실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가이드를 제작 중이시고 또 규홍님 발제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가이드가 가져야 할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큰 범주에서 사회 개혁을 해나가는 단체부터 빈곤, 성소수자 인권, 장애, 청년 주거권, 평화와 같이 좀 특정 의제에 집중해서 당사자를 인파워링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의제의 구조적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을 직접 벌이고 또 온 오프라인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를 직접 집필하고 또 최근 화성시의 뭐 화재 참사와 같은 사회적 혹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직접 만나고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때로는 정부 지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시시각각 도맡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단체 활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체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경수님 말씀처럼 상황별로 맞춘 디테일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점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단체들이요. 특히 인권단체의 경우에는 평균 2~3명의 활동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또 활동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모금 홍보 일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비영리 활동에서의 업무적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 전문 인력은 당연히 없으니까 둘째치고 사실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를 해낼 사람도 대부분 단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구매해서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물적 자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제 아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단체들이 직접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가이드, 교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재작년부터 그 비영리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 80개 정도의 단체를 만났는데요. 대부분이 비영리 활동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개인정보 교육을 처음 받아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같이 수립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예 영리 혹은 그나마 사회복지기관 양식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재작년에 교육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권고안을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단체 활동에 부합하는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좀 약하거나 또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하고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보 네트워크 센터에서도 디지털 보안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준비 중이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첫째로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보안 혹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지침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가 그 존재 자체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단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단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이 디지털 보안 관련한 전문성, 자원 모두가 부족한 시민사회 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정말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또 따라하기 쉬운 내용으로 집필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개별 단체가 뭐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분실했을 때 아름아름 자문을 받아서 어려움을 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 단체에 이런 자문 요청을 받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좀 다양한 단체가 모여서 사례도 나누고 또 지혜도 모아보는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이드 내용이 더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슬러기시 해커스와 같이 이런 직접적인 비영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게 저렴하게 제공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혹시 단체 활동가가 계시다면 또 올해 하반기에 이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활용한 교육을 진보네트워크 센터랑 같이 준비하려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현 정부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고 과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 맞추지 않았다고 되려 단체를 문제 삼는 현상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역시 사실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영리 단체가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책무성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서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보안 문제는 사실 비단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시민사회의 책무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정보 주체이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분들 또 기부자분들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어째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원론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모실 분은 모두이데이터 대표이신 김자윤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자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데이터인데 모두이데이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누구나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이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 홍보와 이제 모금을 잘 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적정 기술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IT 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이런 좀 인프라들이 많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영리 단체들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패널분들이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적정 기술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방법론과 기술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에서 저도 한번 좀 몇 가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제 특수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제 전담자가 없고, 예, 그 얘기는 이제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다. 즉 이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산 투입 의지가 적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게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접근해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정말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정말 쉽게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난이도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초보적인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내용의 난이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기존에 내신 책도 상당히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자료이고 또 앞으로 이제 디벨롭 해주실 예정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완됐으면 좋겠는 점은 좀 더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더 나의 수준에 맞게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이제 어떤 해결책이 뭐 유료 방법과 무료 방법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치가 우리 지금 시민사회 단체 수준에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덜 심각한 건지, 그 다음에 조치를 하기 쉬운 것인지 좀 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 다음에 개인 실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조직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좀 더 해서 제시를 한다면은 그 개별 상황에 맞게 좀 선택적으로 도입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거대한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항상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눠서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치하기 비교적 간단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안 임팩트가 큰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를 좀 선별해서 좀 더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보통은 어떤 지식이나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의지를 내기가 힘든데, 그 의지는 나 혼자서 공부하려면 힘들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제 되는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누가네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홍보와 모금을 잘 하자라고 할 때 좀 중요하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 보이게끔 계속 이제 같이 동기부여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러려고 하면은 몇 가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컨대 시민사회 단체가 할 수 있는 보안 조치들에 대한 3단계 수준 해가지고 모든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1단계 정도 해당되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2단계 정도 되는 규모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영역별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후원자 관리 영역, 홈페이지 영역 이런 식으로요. 영역들이 있어서 그 안에 체크리스트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많이 충분히 이제 충족한 단체들의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해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더라.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하고 또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또 후원자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아이디어를 제가 내보면은 그런 이제 사례들을 발굴하면서 뭐 어떤 뭐 인증까지는 아니어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한 단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고 그런 그 단체들을 좀 칭찬해주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벌이면 다 같이 좀 따라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제한적인 그 실천 체크리스트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 부분이 좀 같이 뭐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제 주체로서 같이 좀 동참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보안 관리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IT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 영역이고 이게 지금은 점점 갈수록 그 양도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뭐 개인정보 한 건 한 건당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적합한 또 좀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은 아직은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제 무료로 그 솔루션들을 이제 같이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좀 많이 출연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생태계의 좀 조성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장님께서 그 비영리 단체들하고 협업을 또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또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준별의 체크리스트 라든지 특히 이제 이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 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알리고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 생태계들 이 시민사회 친화적이고 또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술 생태계도 좀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토론자 네 분이 해주신 여러 제언들 과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발제자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또 제언이나 또 아니면 또 의견이나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토론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간에 약간 이제 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사회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혹시 보고 계시거나 이후에 또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저희 세션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실 때 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관심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좀 추후에라도 소통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www.진보.net에 들어오시면 의견을 이렇게 조회를 하는 설문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저희가 이 가이드를 집필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신 분께서 적정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결국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스팸 같은 거 문제가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후스콜이나 더콜이나 후후 같은 그 스팸 번호를 띄워주는 앱들이 있기는 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를 하도록 가이드를 좀 한다든지,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또 유료로 해야지 DB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나 그런 기관에는 이런 비용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그런 시민단체 개인정보 담당자들한테는 뭐 무료로 쿠폰을 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그렇게 폼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그 파일이나 아니 클라우드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설문을 이런 걸 했을 때 아직 구글 폼이나 이런 데 기능은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때까지 활용을 할 거니까 그 뒤에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나 뭐 서드 파티 앱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그 유지 기간 뒤에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게 있으면은 굳이 내가 공을 들여서 삭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개발을 뭐 네이버 클라우드향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향 아니면 뭐 서베이 몽키향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 삭제를 예약으로 걸쳐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적정 기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개발 프로젝트로 관심 있으신 분들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라도 진보넷이나 이런 데서 좀 추진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스팸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의 신뢰성이랑 또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서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만 뭐 계정이 탈취가 되거나 그 명의가 도용되거나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 더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제안을 주실 분이 더 안 계시면 네, 그 오늘 발제하시고 또 향후에 오늘 의견을 받아서 집필을 직접 하실 두 분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제안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어쩌면 인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분위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동기 유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은 인식을 좀 새로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것이 그 아까 여러 차례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잖아요. 생성형 AI도 여러 업무에서 많이 쓰이는 때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스팸이나 명의도용 탈취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시민사회 회원으로서 혹은 시민사회 당사자로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발제 맡으셨던 두 분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홍준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김자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 혹은 김자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설명되어야만 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는 한편, 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경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그걸 제공받고자 하는 의지가 이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있고, 없는 건 오직 시간과 기회일 뿐이라면은 그러한 시간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집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정홍수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정부 영역에서는 쓰지 못하는 표현들도 좀 더 섞어서 잘 순화해서 써가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러한 오늘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고 또 앞으로 제안되는 의견들, 그리고 플로어에서 이제 장민성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도 잘 녹여내서 정말로 어떤 특정한 시민사회 단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를 위한 디지털 보안 가이드, 그리고 아치님께서 집필하고 계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보는 오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이랑 플로어에서 좋은 제언,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어떤 실질적인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뭐 이런 텍스트 외적인 어떤 뭐 도구의 문제나 어떤 좀 약간 소프트 스킬적인 어떤 액션 아이템들이라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로서 또 지속적으로 이런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 같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갖는 어떤 의미와 의의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필요성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신나네요. 네, 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남은.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이렇게 소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포부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시민사회 친화적인 또 우리 기술 커뮤니티나 어쨌든 아니면 이런 아군이라고 아까 표현 중에 쓰셨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상 이렇게 만나보니까 점점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격려를 받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탐구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